발효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미생물 발효 제품을 좀 하이테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0분 아니 그죠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전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한 3시간 했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식으로만 했습니다.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잘못 알고 계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효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시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는 기존에 하신 것에 발효를 접목시키신다 그러면 이런 걸 좀 배우셔가지고 좀 하시면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효는 반드시 유기물이 있어야 됩니다. 유기물이 없으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유기물이 뭔가 새로운 물질과 형태의 변화가 되는 게 발효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발효가 아닙니다. 미생물 없는 것은 뭐 숙성, 뭐 이런 거죠. 미생물이 없으면 발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발효인데, 발효하고 부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되는 건데, 발효는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것을 발효하고, 해로운 것을 이제 부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발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효모를 만나면 알코올이 됩니다. 전분은 효모를 아무리 덮어가지고 갖다 부어도 술이 되지 않습니다. 꼭 당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하는데 고두밥을 하지 않느냐? 그건 고두밥은 전분이죠. 근데 전분이 그 누룩이라든가 이런 걸 만나서 아밀라제에서 당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당이 이제 효모를 만나서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분이 절대로 이제 알코올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뭐 쉽게 말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젖산균을 만나면 이제 유산균 음료라든가 뭐 요구르트 치즈가 되죠. 이건 많이 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콩은 바실러스를 만나면 청국장이 되죠. 그 다음에 녹차, 차는 곰팡이를 만나면 보이차가 되죠.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틀립니다. 물질 형태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그 이제 발효의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발효 종류는 자연 발효가 있고 통제 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효는 우리 공기 중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 게 자연 발효예요. 그러니까 김치라든가 메주라든가, 그러니까 콩 삶아서 볶고 놓으면 곰팡이 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식초, 막걸리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 식초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 발효.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바뀌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합니다. 이걸 잘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통제 발효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관리해가지고 원하는 물질을 얻는 것이 이제 통제 발효인데, 이 통제 발효는 주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어떤 기능성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미생물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통제 발효의 그 대표적인 것들은 항생제라든가 항균제라든가 효소라든가 아미노산, 비타민, 이거 우리가 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앞서 있는데 통제 발효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통제 발효인데요. 이제 발효 산업을 보면 이 노랗게 된 것들이 주로 대체적으로 자연 발효 쪽이고, 빨간 것들이 통제 발효 쪽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노란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우리 접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에요. 빨간 것들은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발효식품의 식품 발효의 강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식재료에다가 그걸 발효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효 식품이 있는 나라입니다. 참 다양하게 많이 하죠. 뭐 김치만 해도 뭐 수십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전 국민의 기술자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 그 다음에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효식품 국가로 자타가 인정하죠. 그런데 이제 타 발효에 비해서 식품 발효가 아주 저변으로 대중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를 해요. 그래서 다 한다 이거죠. 다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산의 일각인데 아주 다 한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발효 전문가라 그러면 좀 약간 우습게 봅니다. 제가 이제 발효 커피를 개발했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발효 커피하고 좀 다르게 저는 그 안에 커피 내부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과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균도 제가 독특한 균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특허도 다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효 커피를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냥 커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먹는데 발효 커피라고 해서 주면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물어보면 바로 큼큼한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커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면 이거 먹어봐 하고서 커피 주면 이거 무슨 커피야 이렇게 맛있어?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발효 커피라고 주면은 거의 대부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에 대한 경시 한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효에 대한 오류가 많아요. 제가 여기 이제 효소에 엔자임이 없다. 효소가 엔자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참 전에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이제 제가 개발해가지고 아산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 회사에서 우리 저기 조금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발효 전문가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발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내려오면 한번 좀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나보고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갔죠. 근데 가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혹시 그 발효가 진짜 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발효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문에 들어가면 장독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개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다 그 사람은 이제 발효라고 효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다 제목을 써놨어요. 여기에는 뭐 산야초, 저기에는 뭐 오미자, 저기에는 뭐 매실 해가지고 수백 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효소라 해가지고 1.8리터짜리 하나에 3만 원씩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3년 묵었다고 이제 이거 먹으면 뭐가 좋고 하면서 이제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완전 설탕물이죠 뭐. 응? 그래서 제가 이건 효소가 아닙니다. 효소는 엔자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효소입니까? 그 설탕물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그냥 그 절망감이라고 이름 말 없어서 제가 또 이걸 청으로 파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잘 하고 왔는데 옛날 한동안 그걸 효소라고 그랬어요. TV에서도 효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JTBC에 몇 번 제가 막 지적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효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설탕물 가지고 설탕물이라고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자체가 과일하고 이제 설탕하고 넣어서 그 이제 저장을 오래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방법인데 그걸 효소라고는 얘기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눈 뒤집어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런 걸 효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발효돼서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국이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발효식품은 최상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해외 전시회를 많이 다니는데 일본도 많이 가고 중국도 많이 가는데 그런데 가면은 제가 중국 사람들이 발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발효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몰라요. 응?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발효 그러면 우습게 알지만 그 사람들은 발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시회 가면은 부스에다 부스 꾸밀 때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제품 막 자랑 써놓잖아요. 막 깨알같이 써놓잖아요. 저는 이제 다녀보니까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자로 발효란 말을 크게 두 자로만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 받은 게 많거든요. 그 상 받은 거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령을 이렇게 알았는데 발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 나가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효하면 쓱 쳐다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식품 전시회 매년 나갔지만 가면은 사람들이 온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전통 발효는 최상위 수준인데 이제 산업통 그 발효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발효 그러니까 그 아까 항생제라든가 항균제라든가 뭐 아미노산, 비타민 이런 것들 비타민 C 같은 것도 이제 전분에서 발효해서 비타민 C를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요. 다 중국에서 가져오죠. 우리가 중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산업 발효는. 근데 산업 발효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효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우리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고 주방 세제에도 효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소들이 다 수입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일본 심지어는 요새는 중국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옛날 제가 중국 가서 한 5, 6년 전에 그 컨설팅 해주러 갔더니 발효 탱크라 해가지고 발효하고 있는데 그 교반기가 막 돌아가고 안에 이제 그 발효 배양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냥 그 스테인레스로 잘 만들어서 좀 깔끔하죠. 보려면 이렇게 안에 내부 창이 있어갖고 이제 등 비춰서 이렇게 보면 안에 거 보이고 그러는데 그 중국 갔더니 가운데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뻥 뚫려갖고 안에서 막 이렇게 교반기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발효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좀 앞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항균제라든가 비타민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가 낙후돼 있고 낙후된 이유가 장치산업이에요. 장치산업인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외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육성 정책이 부족해요. 학교에 발효학과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나고야 의정서라고 아시겠지만 어떤 종균을 썼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 수출할 때 오리진이 어디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나온 건데 대한민국에 갖다 썼다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특히 그냥 되게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종균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균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종균이 우리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적으로 막 떠도나는 균을 이용한 제품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많이 먹고 그런데 실제로 그 기능성 물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분야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발효한 사람으로서 제 책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현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 발효 산업의 특징은 웰빙과 건강이 이제 정시된 슬로우 푸드테크라는 건 발효식품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발효식품에 발효를 했으면 이런 걸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인공 색소라든가 화학 조미료, 방부제 넣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또 넣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야 맛있으니까. 근데 발효식품은 이런 걸 넣지 말고 제대로 만들면 발효식품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고요. 발효식품이 이런 특징인데 우리나라 발효식품 산업은 이제 김치는요.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품에 선정됐습니다. 물론 다른 그 기관에서는 김치 안 넣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김치가 이렇게 5대 건강식품 선정된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헬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또 특징이 발효 통제 발효 전문가가 굉장히 빈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발효보다 액체 발효가 많아요. 고체 발효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액체 발효는 뭐냐면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액체 발효. 이건 많아요. 근데 고체 발효가 좀 드물죠. 그래서 고체 발효를 해야
아까 같이 항균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세계 식품 시장 이제 이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식품이 자동차의 약 3배, 그다음에 IT의 약 2배, 철강의 한 4배 이 정도 규모니까 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걸 등한시할 수가 없죠. 이제 이게 그 코로나 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사망률이 적었잖아요. 뭐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막 이렇게 굉장히 많았고, 중국 같은 데는 뭐 장례식장이 뭐 항상 부족해가지고 뭐 난리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사망률이 적었잖아요. 그걸 프랑스 연구진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더라. 그래서 그 김치에서 그 코로나 이제 그 스파이크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크가 들어가는데 에이스2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있는데, 그걸 김치가 그걸 억제해주는 물질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프랑스 그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홍삼 발효에 대해서 뭐 홍삼 먹어도 효과 없는 사람들은 발효 홍삼을 먹으면 좋다는 것은 실제로 이건 다 더 증명이 된 것들이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그 제 균을 이제 이렇게 균을 시험관에서 뽑아가지고 여기다 확장하고 여기다 이제 증균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런 그 패트리듯이 샤레를에다가 이렇게 미생물들 키워본 겁니다. 이건 이제 그 균들인데요. 이따가 이제 우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균들이 이게 2개를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이게 못 뻗어나가죠. 이건 2개를 했는데도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건 그 우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종균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종균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패트리시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데서 키워가지고 이제 액체에다 이렇게 배양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종균 배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보름 정도 이상 배양을 하면 이렇게 뻑뻑하게 이제 균들이 뭉치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균 덩어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액체 발효기, 이게 동신대학교에 있는 그 발효 설비인데, 이게 이제 시커매서 안에 안 보입니다만은 이 그 안에 내부 그 액체 발효기의 내부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뭐 각종 센서들, 뭐 pH라든가 온도 센서라든가 이런 공기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제 여기 제어를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고체 발효인데, 고체 발효 아까 이제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고체 발효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체 발효는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런 설비들이 상당히 이제 고가들이죠. 그 이제 푸드테크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그 발효하고 있다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교육을 받으셨으면 아실 텐데, 근데 제가 그 보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푸드테크 강사들이 나와서. 근데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이게 그 한국 K스텝이라고 한국 데이터 산업 표준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인데 이제 뒤에 한 장 나오죠.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또 배양류, 세포 배양식품, 이게 푸드테크의 가장 핵심이 이제 이거 2개입니다. 2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성 생물학을 알아야 이게 굉장히 그 우수하게 이제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줄기세포를 따가지고 그 줄기세포를 이제 세럼에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최대 생산을 많이 한 데가 그 900kg까지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근육 세포를 키웠을 때 근육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인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허가도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배양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농촌진흥청에도 이런 걸 좀 해라. 국가기관이 이런 걸 해야지. 이거 기업들이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하기 힘든데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데는 능력이 됐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양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몇 개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주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났더니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두부 판매하는 회사보다 더 이제 배양육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식물성을 가지고 고기를 만든 거. 이건 옛날부터 이제 많이 해왔던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가 5kg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옥수수 5kg면 북한 사람들 10명이 먹을 수 있는 10명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부자들이 고기를 잘 먹기 위해서 소를 키워야죠. 근데 소를 키우는데 소를 키우려면 옥수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잘 먹기 위해서 소를 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좀 식물성을 갖고 대처를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동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배양육에서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이 배양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꼭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가축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류독감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뭐 수백만 마리가 죽잖아요. 그럼 갑자기 고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구제역이다 그러면 소원장 뭐 막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배양육을 시작한 건데 배양육 하게 되면 뭐 실험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간편식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주로 R&D를 했고 이제 생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까 이제 맞춤형에 대해서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 선진국이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음식이 자꾸 소구가 보니까 그 알레르기들이 많잖아요. 이건 핵심이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가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걸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독특한 그런 식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큼 확보됐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잘하는 부분이 이제 이 재활용인데 업사이클링 이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식품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일회용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이제 CXP라고 이제 그 죽은 나무들 셀룰로스 이렇게 링크를 시키면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잘 썩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CSP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라. 그러면 포장하는 그것도 단단하기도 하고 또 버리면 잘 썩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두산에 있을 때 이제 아까 올리고당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올리고당의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물엿이거든요. 물엿을 그 전에 원료가 전분이에요. 그 전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썩는 플라스틱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전분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결국 플라스틱을 섞었거든요. 그럼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CXP 같은 경우는 그 나무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테크 규모는 이게 지금 출처가 이렇게 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대 비교는 힘든데
우리나라 2023년도에 약 11조 원, 30년에는 23조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세계는 지금 작년에 278조더라고요. 근데 따져보니까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큰 게 인구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140분의 1이에요. 전 세계 인구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우리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장률이 우리가 세계 성장률보다는 더 빠른 것,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푸드테크 예라고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났는데 유산균 잘 아시잖아요. 유산균 잘 아시는데 저는 이제 유산균 연구도 많이 했고 근데 유산균을 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 저는 이제 집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한 관연한 딸들이 2명 있습니다. 40이 훨씬 넘어가지고 아주 이제 죽겠는데 그 세 모녀가 락토핏을 이렇게 통째 갖다 놓고 창고에다 그냥 쌓아놓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먹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종갓집 김치를 했잖아요. 그 김치를 옛날에 분석해 보니까 그때 나왔던 것이 한국 야구르트라고 그러니까 그 달달한 그 야구르트지 않습니까? 그 야구르트에 10배가 더 많아요. 유산균이. 그러니까 유산균을 한국 야구르트에서 나온 달달한 걸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김치만 먹어도 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왜 김치를 먹냐 그랬더니 변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비하고 유산균은 아무 관계 없다 그랬더니 여에스타가 나와서 홈쇼핑에 나와서 유산균을 먹으면 뭐 변비가 개선되고 막 그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인데 제 말 당신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죠. 말해도 이제 안 먹으니까 이제 놔둬요. 놔두는데 유산균 제품을 또 집사람이 이제 어떤 걸 먹냐면 락토피시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건기식으로 허가 난 게 19개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식품은 제가 33개까지 세다가 한두 개는 못 셌어요. 아마 33개는 분명히 넘고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 쫙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응? 19개 다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거 19개 저거 좋지 않다. 2개, 3개 정도 있는 것만 사라.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점이에요, 우점. 그러니까 19개 균을 키우면요, 뱃속에 들어가면 19개가 다 사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똑똑한 놈 몇 개, 응? 특히 그런 제품들은 배합비를 안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잘 자라고, 응? 돈 적게 들어가고 만드는데 이런 걸 잔뜩 넣으면 모르잖아요. 응? 그런 거 넣고서 먹어봐야 유산균의 변비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유산균이라는 게 이제 정장작용이거든요. 장을 정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제 장에서 살죠. 이제 뭐 흔히들 아시는 대로 그건 사실 맞습니다. 100마리를 먹으면 거의 99마리는 다 죽고 이제 한 마리가 살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그놈이 이제 살아서 이제 장까지 갔다 그러면 장에서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유산균이 뭘 만들어내냐면 유산을 만들어내는 젖산. 젖산이 산성이거든요. 그는 장이 산성이 되거든요. 근데 유해균, 예를 들어서 우리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산성에서 못 삽니다. 주로 알칼리에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이 들어가서 잘 살고 있으면 산성화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정장이 되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거죠. 정장. 그 역할인데 집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변비 때문에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지 말라는 게 김치만 먹어도 되는데 왜 유산균 먹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도 먹고 유산균도 먹으면 변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다 변비예요. 응?
뭐 여성들은 뭐 폐경 대신 여성들은 폐경 때문에 뭐 그렇고 다이어트한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변비고 우리 같이 늙은 사람들은 또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또 변비고 죄다 변비예요. 요새는 애들도 변비예요. 그런데 유산균 먹어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산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균들이 많은 걸 좋아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균, 그 기능이 좋은 균 한 3가지, 4가지 이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그놈들이 가서 다 살아요. 19개 넣어봐야 거의 다 죽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좋은 유산균을 적은 종류로 그 다음에 균수는 많게 균은 많은 게 확실히 좋은 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살아가는 것들이 몇 마리 있다는 거죠. 그 요새 뭐 이렇게 캡슐로 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네? 그다음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요새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심지어 요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란 말도 있죠.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이에요, 균.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거든요. 이거 먹인데 저는 유산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가봐야 유산균은 먹어봐야 아까 말씀드린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 중에서 똘똘한 놈이 있어서 살아가는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장에 갔어요. 장에 갔더니 우리 주인은 참 맨날 육류만 먹고 술만 마시고 먹을 게 없어요. 그 유산균이. 그러면 바로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발했다고 하는 올리고당 같은 거, 그다음에 야채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면 그게 이제 이 먹이가 되거든요. 하필 그 올리고당은요, 이제 당이 전부는 포도당 하나하나가 수억 개, 수조 개 모여가지고 이제 전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을 만들 때 효소를 넣어가지고 다 끊어요. 다 끊습니다. 하나씩 끊으면 포도당이고 2개씩 끊으면 물엿이고. 근데 하나씩 끊고 포도당 만들어서 그걸 똑같은 단당류인데 그걸 이성화라고 합니다. 성질을 바꾸면 과당이 되고 그러거든요. 올리고당은 3개 이상 붙은 게 올리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 융털돌기라고 있죠. 그게 이제 흡수하는 건데 그 구멍을 이놈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장까지 가요. 지가 싫든 좋든 간에. 그러니까 장에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올리고당을 먹어도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장에 갑니다. 장에 가서 이제 그러면 바로 나갈 거냐? 아닙니다. 유산균이 있으면 이제 유산균이 그걸 먹어요. 그래서 유산균이 그 올리고당을 먹으면서 이제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하루만 지나면 막 한 몇억 마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산균 먹지 말고 집사람에서 하는 얘기가 유산균 먹지 말고 올리고당을 먹어라. 응? 근데 집사람은 유산균도 먹고 올리고당도 먹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올리고당을 많이 먹어라. 응? 그다음에 야채를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유산균을 먹을 필요 없다. 한 마리만 있어도 그건 엄청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 2분 하지 않습니까? 2개씩 계속 나눠주면 뭐 나중에 2N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푸드테크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집사람이 먹듯이 우리 집사람 좀 귀가 간질간질 하겠는데 그 열매까지 있는 그 균 이런 거 먹지 말고 몇 개 있는 균으로 된 거 이런 걸 먹는 게 좋다. 그런 게 다 하이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강점을 내세우면 그게 또 이제 하이테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콩에 이소플라본이라고 많습니다. 이소플라본이 파이토 에스트로겐에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콩에 굉장히 많은데 이소플라본에 3가지가 있어요. 이 다이아진이 있고 제니스틴이 있고 글리시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배당체라고 합니다. 배당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자연계에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보면 수소, 헤륨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리튬, 풍소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건 원소 주기율표에 그런 것이고 우리 세상에 있는 물질은 대부분 화합물들이에요. 다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당처로 합니다. 당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배당처는 커요. 분자량이 커가지고 아까 올리고당 이렇게 흡수가 안 되듯이 커가지고 이게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효를 시키면 당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비배당체가 돼서 그거 굉장히 작습니다. 발효를 잘하면 나노 사이즈하고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노는 이래 어떤 저런 걸 나노화 시켜버리면 성질이 죽어버리거든요. 성질이 없어지죠. 근데 발효는 다 떨어져 나가고 오리지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배당체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발효라는 게 배당체가 비배당체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흡수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홍삼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배당체거든요. 근데 이걸 발효하게 되면 비배당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홍삼을 실제로 우리도 실험해 봤는데 홍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에 사포닌이 한 70% 나와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삼 먹어봐야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효 홍삼을 먹으면 반대입니다. 한 20%밖에. 그래서 발효 홍삼이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면 이런 비배당체에 이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흡수율이 향상되고 분자량이 적어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품 발효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AI하고 이렇게 결합시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게 밑에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고들빼기 김치 잘 아시죠? 이제 아마 저에 드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고들빼기 김치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고들빼기를 이제 저도 이거 옛날에 실험했었는데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퓨린이라고 아시죠? 퓨린이라는 게 통풍의 원인이 되죠. 통풍. 예? 이게 통풍이 뭐냐면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이제 몸에서 쌓이죠. 주로 이제 관절 이쪽에 쌓여가지고 그게 뭉치니까 이제 굉장히 아픈 그 통증을 느끼는데 이제 퓨린이 그 원인이거든요. 근데 퓨린이 주로 어디 많이 있냐면 붉은 고기, 그 다음에 내장, 간 이런 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는 맥주에도 많죠. 근데 맥주는 어디서 왔냐면 효모에서 오거든요. 효모에 있는 퓨린 때문에 맥주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퓨린이 이제 C5H4N4거든요. 근데 이게 체내에 들어갔어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게 다 양날의 검 같아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만 있으면 또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고기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장탕 같은 거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끓이면 많이 줄긴 줄지만. 근데 이게 체내에 들어가서요. 산소가 하나 붙어요. 산소 하나 붙으면 하이포잔틴이 됩니다. 하이포라는 것은 이제 하나 아래란 말이죠. 아래. 그런 말이니까. 이게 산소가 하나 붙잖아요. 이게 산소가 붙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렇게 붙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붙어요. 산소가 하나. 그러면 잔틴이 됩니다. 응? 똑같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질소하고 있는데 산소만 하나씩 듭니다. 그 잔틴이 돼요. 이게 산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산소가 또 붙어요. 그럼 이게 요산이 됩니다. 바로 이 요산이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산소가 3개 붙잖아요. 근데 산소 붙게 하는 게 뭐냐면 잔틴 옥시다제라고 우리 몸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산소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산소 산화가 되지 않도록만 하면 되잖아요. 이걸 뭐가 이렇게 하냐면
잔틴 옥시다제, 잔틴 산화 요소를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예요. 근데 플라보노이드가 어디에 많냐면 고들빼기에 많아요. 응? 그래서 고들빼기에 플라보노이드가 많은데 이걸 발효를 하면 이게 비배당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틴 옥시다제의 역할을 굉장히 몸 안에서 막 활성화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잔틴 옥시다제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에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나쁜 놈이죠. 응? 그래서 이걸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플라보노이드를 먹어야 된다. 근데 플라보노이드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고들빼기를 담궈서 발효시켜서 먹으면 이런 배당체가 되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발효를 하면 여기서 약간 끊어주기만 하면 이제 우리 LCD까지 안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들빼기 김치가 어디 뭐 미국에 있습니까? 어디 뭐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AI하고 다 결합시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우수한 그 독특한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양육 승인업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6개밖에 승인이 안 났어요. 응? 이게 지금 보니까 닭고기, 쇠고기, 메추라기, 돼지고기, 이 회사는 기름까지도, 돼지 기름까지도 만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연어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가 제일 앞서 있고, 싱가포르는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요. 미국도 하는데 미국은 이 일부 주에서는 또 이걸 또 못하게 하고, 이태리는 유럽 쪽은 상당히 네거티브하고.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 조작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단지 이 배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F라고 하는 회사의 공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줄기세포를 따로 빼가지고 이걸 세럼인데요. 이 세럼류로 주로 이 회사는 모르겠는데 보통 태반에서 나온 세럼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배양을 합니다. 배양해가지고 이제 이게 고기로서 조금 좀 부족하면 대체육, 식물성으로 만든 대체육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앞서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 잘하는 건데 업사이클링, 이게 이제 10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업사이클링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제가 특허도 있고 실제로 많이 만들어봤고 판매도 했고 이제 이 두 회사는 제가 봐준 회사. 근데 블루베리나 오미자나 제가 오미자 와인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블루베리 와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블루베리 청을 우선 만듭니다.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설탕하고 1대1로 섞어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놔두면 이제 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액이 나오면 액은 이제 보통 이제 50브릭스거든요. 근데 와인이 알코올 도수가 보통 12, 1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당 2개가 알코올 하나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3%의 알코올 있는 와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당이 26브릭스짜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브릭스로 보통 이제 설탕을 반반 섞으면 설탕과 과일을 반반씩 섞으면 50브릭스 되거든요. 그걸 또 반 나누면 25브릭스 되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효모를 넣게 되면 이제 와인이 되는 거죠. 그럼 13%, 12.5%,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당 2개가 알코올 하나로 바뀐다.
그건 사실은 기작이 틀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맞추면 된다. 항상 그렇게 가르치죠. 그 이제 한 3개월 놔두니까 애기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찌꺼기는 이게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그냥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될지. 이거 버리려고 그러니까 돈 주고 버렸는데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나한테 갖고 와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껍질이잖아요. 안에 그것은 이제 대부분 다 그 액으로 나왔고 그 껍질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달고. 그래서 그거 그냥 그대로 열 처리했습니다. 잼이 된 거예요. 블루베리 잼이 됐어요. 그랬더니 특징이 뭡니까? 폴리페놀이 엄청 높아요. 펙틴이 엄청 높아요. 블루베리 잼보다 훨씬 기능성이 좋습니다. 근데 뭡니까? 거의 거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 돈 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두. 콩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콩을 가지고 두유를 만들 때 콩 껍질을 벗깁니다. 그 콩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콩 껍질이 이렇게 막혀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 자꾸 이렇게 걸리고 입안에서. 그래서 이제 콩을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찬바람을 확 불면 껍질이 훌렁 벗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쉽게 벗겨져요. 거기에 이제 껍질하고 콩 배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폐기물이죠. 제가 이제 두산에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제가 이제 우유 공장에 있을 때 우유 공장에서 제가 생산부장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연세 유업으로 갔어요. 연세 유업이 우리나라의 그 두유에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도 이제 콩 껍질하고 배아가 많이 나오니까 저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콩 껍질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 모나스커스라고 하는 균을 발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제품이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 됐어요. 특수 영양식품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팔았습니다. 이걸로 제가 제1회 저 캐리어도 나옵니다만 제1회 식품기술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로. 그 다음에 국제발명전 가서 제가 금상을 받았어요. 이걸로요. 이 껍질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산자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이걸로 받았습니다. 이걸로. 근데 이게 다이어트 기능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콩 배아를 가지고 아까 이제 찬바람 확 불면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아를 가지고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라고 하는 균을 발효시켰더니 가바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가바 뭔지 아시죠? 감마 아미노프들이 계시는데 이게 부족하면 이게 이제 뇌에 있는 그 아미노스테 질소인데요. 아미노산인데 이게 부족하면 치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하고 좀 다른 치매예요. 이게 많으면 수험생들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것도 제가 제품 판매를 했고 이 특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79년도에 직장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국제연구소. 키스트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누에를 연구했어요. 누에. 그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누에를 연구했어요. 그 이제 나와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동충하초가 이제 막 뜨는 거예요. 2002년도 정도. 그 동충하초를 제가 누에를 전공했잖아요. 또. 그거 했더니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동충하초를 이제 제가 그때 번데기에다가 원래 동충하초는 해발 3,000m 이상 되는 박쥐나방이라고 하는 벌레에서 자연적으로 동충하초 포자가 들어가서 이제 한 6개월 살다가
그놈이 죽으면 거기서 이제 그 뻗어져 나오는데 동충하초인데 이제 그 굉장히 그 1년에 나오는 양이 1톤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동충하초 그 균사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번데기에다 했어요. 누에다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번데기를 했더니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 식물성으로 제가 배지를 만들었어요. 특히 이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그 아데노신 전구 물질이라서 그걸 많이 나오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백혈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이게 백혈병에 좋다는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코디세핀이 많이 나오도록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식물성 동충하초를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그 특허를 냈어요. 그 특허가 됐죠. 근데 중국에서 기술 이전해 달라고 뭐 막 찾아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새는 그 저는 식물성 원료를 여러 가지 섞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현미를 쓰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손 떼고 이제 다른 일을 할 때 보니까 요새 보니까 현미로 해요. 근데 현미를 삶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동충하초 균을 키우는데 이렇게 동충하초 아시죠? 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걸 다 잘라요. 자르고 그건 자실처럼 팔고 균사초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적당하게 버리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식혜를 만들었어요. 응? 현미잖아요. 엿기름도 해서 당화를 했더니 동쪽에 현미 식혜가 됐어요. 그리고 현미 식혜가 코디세핀이 아주 풍부한 식혜가 된 거예요. 이거 특허 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해 줬어요. 그 다음에 옥수수, 제가 이제 옥수수 그 회사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올리고당 만들 때 이제, 그러니까 두산에 제가 다 다녔기 때문에 제가 식품에 대해서는 다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 옥수수를 이제 그 껍질이 굉장히 그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 그 벗겨야 이제 전분을 따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전분이 하얀 부분인데 그 겉에 노란 부분은 단백질 부분으로 이제 글루텐인데 이제 그걸 불리기 위해서 아황산 술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침지를 시킵니다. 옥수수를 그 침지시키면 옥수수 껍질이 이제 잘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갈아가지고 원심 분리해서 전분하고 이제 단백질하고 분리하는데 그 옥수수를 담근 그 침지수가 거기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칼슘을 넣었더니 피틴이라는 물질이 거기서 막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걸 가수분을 딱 하니까 이노시돌이 되는 거예요. 이노시돌은 간에 굉장히 좋잖아요. 이것도 제가 다 해봤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두 개는 제가 봐준 회사인데 굴 껍데기, 조개 껍데기 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 바닷가 가면 그걸 그 고온으로 그 열을 가서 태우고 전기 분해하면 CaO5가 산화칼슘이 생기는데 이거 과일 세척제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브로콜리 같은 경우가 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안에 막 먼지도 많고 그게 다 왁스로 덮여 있어가지고 씻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우리 그냥 먹잖아요. 근데 그걸 이 산화칼슘에다가 담가 놓으면 다 빠져나옵니다.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능이 좋은데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봐준 회사인데 홍어의 연골에 콘드로친을 만들어요. 연골 개선. 근데 이거하고는 전혀 틀린데 기능은 뛰어나잖아요. 또 거의 거제잖아요. 이거 하면 돈 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 푸드테크가 아까 배양육 우리나라 떨어져. 어쩔 수 없어요. 뭐 합성생물학도 지금 이제 막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그 발효 미생물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잠재력이 엄청 풍부하다.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더 풍부하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잠재력이 있는 푸드테크를 살리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발효는 예술이다. 발효는 예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국 발효식품은 푸드테크의 원천이다. 저는 이거 정말 제 말이 딱 증명이 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했고, 이상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께 그냥 다 쏟아냈습니다만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 끝내겠습니다.